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푸른 산호초입니다. 오늘이 이제 3일째가 됐습니다. 네, 3일째가 됐는데 지금 사실 지금 녹화 영상을 두 번째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네, 이게 녹화를 해서 다 만들었는데 이게 음성이 없어졌어요.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제 3일이 됐으니까 뭐 작심삼일도 있고 한데 오늘이 녹화한 지 3일째가 돼서 저는 일부 능선을 넘었다. 그래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없어져 버려가지고 난감하네요. 네, 이런 일도 생기네요 또.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의욕이나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은 진행할 수 있지만 3일 동안 지속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주된 이유는 일상생활이 우리는 사회인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에 꺾이게 되죠, 이 목표가. 그리고 늘 바쁘고 친구도 있고 뭐 애인, 뭐 배우자 되게 우리를 방해하는 좀 방해한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외부 자극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뭐를.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화자찬을 했는데 할까 말까. 이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 컨텐츠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새로운 거겠지만 저는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녹화할 때 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이미 저는 할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제 스스로 만족이 돼버렸어요. 일단 뭐 누가 본다고 바로 공부를 해보죠 뭐. 오늘이 아무튼 3일째가 됐습니다. 아주 3일째. 그리고 뭐 하루 1일째, 2일째도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고 다시 만들고 막 그랬어요. 지금 막 좀 허접하잖아요. 카메라도 제가 모니터 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모니터만 보겠습니다. 아이 컨택 없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보니까 이게 저 스스로는 할만해요. 할만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됩니다. 예, 어제 저하고 같이 일단 제 목표는 3일이었어요. 3일 동안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걸 하는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일상생활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영상 지금 보시는 분 없을 때 빨리 삭제하고 그냥 런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할만하고 이게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위에서 혼자 거의 한 30분 동안 저 혼자 풀었던 썰을 제가 좀 복기해 보건데 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걸 해봄으로써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좀 초보였었잖아요. 잘 못했을 거예요. 저처럼 카메라도 별로 안 좋은 거, 마이크도 별로 안 좋은 거, 편집도 거의 없고, 컨텐츠도 형편없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업그레이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확 튀거나 그만하거나 계속 가거나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쪽에서 스타트는 있어야 된다. 스타트. 그래야 이게 발전을 하든 성장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녹화한 게 정말 제 나름대로는 정말 잘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 Ctrl Alt 스페이스. 이제 이거 잘 써요, 저. 설정도 할 수 있고 좋네. 됐습니다. 이게 아이캔 노트라고 판서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이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바로 뭐 수업도 아니고 공부죠. 그냥 공부를 들어가 볼게요. 그 30분인 개인적인 썰은 아깝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지금은 동어 반복을 정말 하기가 싫어요. 다시 그걸 해야 명 설명이었는데 명설 제 스스로 봤을 때 네. 어제 우리가 이제 목차를 다 살펴봤고요. 목차를 살펴보니까 파트 1, 2는 기본적인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파트 3가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런 목차를 하려고 봤는데 이 파트 3에 보면 이 준비하고 발견하고 정의하고 개발하고 다음 페이지에 전달하고 완료하고 이 절차가 프로세스예요. 이 절차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 저희가 뭐 어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과정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 보니까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대제목대로 나눠서 소제목 그리고 안에 세부 내용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정말 잘 만든 이론서입니다. 그리고 연역도 받고 원장님 잘생기신 원장님도 계시고 저는 참고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인재 양성 이제 출연사도 읽었고 서비스 디자인 학회 책에 대해서 저를 좀 살펴봤고요. 어제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앞으로 제가 쓰는 것도 계속 쓰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 서비스 경험 디자인인가? 디자인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잖아요. 어제 키워드가 뭐였나요? 키워드는 intention. 디자인이라는 건 의도와 의미가 있는 거, 의도와 의미를 이용해서 실제로 도출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intention과 drawing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 이게 예술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어제 봤었고 에스켓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분이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분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거지만 여기에 시험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나와도 나는 틀릴 거다. 네, 용기 있게 틀릴 거야. 안 나오길 빌어야 되겠죠. 이런 거 저 외우는 거 딱 질색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부처에서 어떤 걸 담당하는지 이런 내용들이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 관련 부처에서 어떤 걸 담당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를 키워드를 뽑았다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된다. 수정 보완. 세상이 계속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품 디자인이 프로덕트 디자인,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 이거는 이 형광펜이 좋겠구나. 그리고 사이즈는 7, 사용할 기획, 디자인하는 디자인 서비스 활동.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시각 정보 디자인. 이게 지금 잠깐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약간 노이로제 같은. 그래서 시각 정보 디자인에 대해서 정보나 패키지,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시각 정보 디자인에 속하네요. 타이프 디자인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인버런먼트 공간 환경 디자인. 건축. 그래서 건축 같은 게 이게 디자인에 포함이 되는군요. 전시 디자인 아시죠? 전시회 뭐 그런 디자인 같은데. 그리고 패션 텍스타일.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앙성스님 같이. 텍스타일이라는 것은 텍스타일 이게 약간 섬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액세서리가 패션에 들어간다. 심리적 감성적 특성에 대하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인데 이거의 특징은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있다.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발굴한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만족을 위한 용유형의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산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서비스 디자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컨텍스트.
이건 어떤 리서치에 가깝네요. 연구 활동. 이렇게 보면 정책도 여기 포함이고, 컨텐츠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환경에 제공되는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게임, 영상 디자인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예 디자인, 크래프트 디자인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금속 공예, 도자 공예, 섬유 공예, 목공, 기타 공예. 너무 분류할 수 없으니까 아더 크래프트 디자인이라는 게 있네요. 저 이따가 이제 금속 공예, 지금은 제가 이게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인데 낮은 아니고 한 점심 시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따 이제 강연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단체에 제가 강의를 가게 돼서 지금 현재는 먼저 영상을 먼저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비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 시간에 아마 일을 했거나 넷플릭스를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보니까. 융합 디자인, 컨버전스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기술 융합, 인문 융합, 감성 융합 이런 게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문학, 감성 등을 융합하여 컨버전스 디자인이다. 이 분류 체계라는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해놓겠죠. 그다음에 디자인의 진화, 이 장에서는 시대 요구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건 어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디자인의 흐름을 좀 보자. 아마 이 정도 사이즈면 보였던 것 같아요. 잘. 세로로 보면은 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가로로 보면 보였던 것 같고요. 한번 해볼까요? 1917년. 이거 나왔네. 바우하우스. 제가 이거 웹 디자이너 몇 년 전에 땄거든요. 그때 바우하우스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디자이너층이 이때 생겼다. 이런 거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바우하우스. 익숙한 용어가 나왔네.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게 1920년대부터 벌써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의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디자인 영역은 산업의 발전 형태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 주요 디자인 분야로 진화해야 한다. 예컨대 대량 생산을 위해 산업혁명 시대 때 디자인은 세분화된 전문성을 요구받았으며 그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핵심 분야의 디자인이 활용되면서 디자인 경영 시대가 열렸다. 성장만을 추구했던 산업과 사회의 분위기는 이후 공공성과 인간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시대로 변화 발전하였으며 정보화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분야의 디자인과 유무용을 아우르는 경험 및 서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디자인의 분야가 사라진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디자인의 영역과 역할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확대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화하고 있죠. 마치 생물처럼. 우리는 이제 국내는 생존의 시대에서 생활의 시대, 지금 상생의 시대로 가고 있고 생존의 시대에는 산업 응용, 산업 디자인, 디자인 경영, 서비스 디자인, 공공 디자인 뭐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네요. 디자인 흐름은 이때는 우리가 좀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우리나라 흑역사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여기 생존의 시대가 있잖아요. 맞네요. 딱 70년대 저 태어났을 때 그 전후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밥을 굶으셨다고 3일씩 막 흔했잖아요. 우리 형들 이야기 들어보면 형들도 어렸을 때 밥 못 먹었을 때도 이게 뭐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없어요. 여기 우리나라는 디자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디자인 흐름이 예술 공예에서 산업 응용, 산업 디자인. 전 세계는 지금 이때 산업 디자인이란 걸 개념해서 오픈, 참여, 공공. 이 1960년의 공공 디자인.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한 2000년에 공공 디자인, 40년이 뒤졌네요. 근데 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 경험 디자인 많이 따라왔죠. VR, XR 이런 것들은 현재 디벨롭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산업혁명, 전문혁명, 디지털 이렇게 돼 있고 친밀성과 도정성, 다품종 소규모 설계 디자인. 산업혁명 이후에 이건 좀 이상하네. 2차 산업혁명, 다품종, 소규모, 소량 생산, 대량 생산. 이게 아마 포드 그때일 거예요. 인간 중심, 무형적, 디지털 환경, 가상세계에 대한 경영 서비스, 비즈니스 디자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 하나 안 다루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상생의 시대잖아요. 여기에 AI 시대라 AI의 시대.
AI가 지금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성큼성큼. 누구 말대로 이 발바닥을 제가 그리려고 한 건데 성큼성큼. 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순간 인간이 창의력에서도 AI한테 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요즘은 AI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디자인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요. 음악도 만들고요. 책도 쓰고요.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이게 한 10년 주기라면 2030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이걸 다 정복하게 될 거예요. 이때쯤에는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AI가 오더라도 사람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그 기술 세계에서 생겨납니다. 산업혁명 때 이런 증기기관이라든가 뭐 기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너무나 하찮게 평가되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또 지식 노동을 하게 됐고 서비스라는 것들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분화해서 갑니다. AI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번 아주 표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얘도 뭐 문제로 나올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데 뭐 역사니까 한번 알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리처드 뷰캐넌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92년도에 Wicked Problems Design Thinking 이런 걸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시스템을 위한 디자인의 다음에 중층적 분류를 포함할 것이 요구된다. 라고 봤다. 첫 번째, 리처드 뷰캐넌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중첩적인 거에 대해서 기호와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두 번째는 공학, 건축 및 대량으로 생산되는 산업 제품의 디자인. 세 번째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비스의 활동과 과정을 디자인하는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특정한 관계나 그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디자인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서로 상호 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서 언급한 모든 디자인의 분류가 존재하는 환경과 시스템의 디자인. 따라서 미래 사회의 복잡한 질문은 비즈니스, 조직, 교육, 정책과 같은 시스템의 작동 방식 및 핵심 아이디어와의 연결을 비롯해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융합돼서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오랜만에 한자. 이걸 AI가 해버린다니까요. 인간보다 훨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싱글 symbols, design, product, service, experience, information, business, organization, education, government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분류지나 orders of design.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리처드 뷰캐넌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중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산업 제품을 디자인하는 능력, 또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질문은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이런 건 문제 내기 좋잖아요. 딱 1, 2, 3, 4 다음 중 아닌 곳은.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제를 냅니다. 저는 이런 거 문제 내거든요.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 내기가 쉬우니까 난이도 하로 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뭐 이렇게 나오겠죠. 리처드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미래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는 4가지 방법 중에 아닌 거는 어떤 것인가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오케이. 산업 제품에 대한 디자인도 오케이. 인터랙션 상호작용 디자인도 오케이. 마지막에 환경과 시스템 디자인은 별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환경과 시스템 디자인은 아니다.
이건 뷰캐넌이 주장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 내기 쉽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거는 별표. 이런 거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영어로 돼 있고 그냥 진화 디자인 분류의 진화에 대해서 지금은 이 디자인이 그래픽, 인더스트리얼, 인터랙션, 시스템까지 다 포함돼. 이게 뷰캐넌이 한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픽, 인더스트리얼, 인터랙션, 시스템까지 모든 걸 포괄적으로 디자인이라고 본다. 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디자인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같이 하며 이에 따라 디자인의 역할 또한 진화하고 있다.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디자인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개념과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부가가치를 높인다. 제품이나 서비스. 당연한 말씀이시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방향. 그렇죠. 항상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문화적 영향도 끼치고요. 문화적 영향. 이러한 디자인의 역할은 먼저 국가,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과 인간 중심의 기술 사용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디자인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이 여기 보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디자인은 경제적, 그러니까 디자인이 심미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 기능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요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경제적 요소도 있는 사회적 가치까지도 실현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네요. 덴마크 디자인 센터.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디자인 센터인가 봅니다. 디자인 사다리 모델을 통해 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활용 단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디자인이 긍정적으로 직결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비즈니스에서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의 단계적 특성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 미활용 단계, 디자인을 의도 없이 비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상황, 디자인을 스타일로만 활용하는 단계, 침략적인 목적이 우선인 상황. 3단계는 디자인을 프로세스로 활용하는 단계로 기업 주요 프로세스 안에 디자인이 포함되는. 4단계는 디자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기업의 비전을 전략적으로 하는 디자인의 핵심적 역할을.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디자인이 없다가 두 번째는 디자인을 스타일로 활용하는 심미적인 단계로 활용하다가 3단계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프로세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디자인이 주인이 돼서 스트래티지, 전략으로 활용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애플이 정말 잘하잖아요. 애플. 그 다음에 영국 디자인 카운슬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을 위한 디자인에서 디자인의 활용상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 영역에서 디자인 주도 역시나 비교적 작은 문제 해결부터 복잡한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두루 활용될 수 있다. 1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단계로 개별 프로젝트의 일회성으로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 개별 프로젝트의 일회성. 2단계는 조직 역량으로서 디자인 단계로 조직 내 직원이 디자인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전체적인 기관의 문화가 되는 것. 3단계는 정책을 위한 디자인 단계로 정통적인 정책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개인, 조직, 단체. 정책이겠죠, 정책. 이렇게 영국의 카운슬이라는 곳에 디자인 카운슬이 3단계를 제시했네요. 덴마크 디자인 센터는 딱 정리해 놓으셨네요. 디자인 미활용에서 스타일로서, 프로세스로서,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으로 역할과 활용이 됐다. 공공 영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조직 역량으로서 디자인, 정책을 위한 디자인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의 관점으로 좀 보자면 이렇게 글로 다 적어 주셨는데 또 굳이 이렇게 vs, vs 해가지고 비교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쁜 표로. 전 여기가 좀 약간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역시 난이도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 별표. 아직 이거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면 되죠. 처음엔 디자인 안 쓰다가 스타일로서, 프로세스로서, 전략으로서 썼고 이게 조금씩 디자인 진화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이지? 조직 역량으로서, 정책을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그 다음에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 계획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에는 어떤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올바른 방향에 대한 생각에 책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무작정 디자인할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현대 디자인은
역할을 다 했다. 매우 현실적이고 물질적 측면에서. 자, 디자인에 인본주의가 있는데,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사용 가치를 높이고 사회와 연결하려는 것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성을 바탕에 둔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할 지점을 몇 가지 기조로 분류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지구적 환경보호, 윤리와 책임,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기능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거대함을 보여준다. 디자인에는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인 속성이 있다는 소리네요. 과거에는 세계 디자인의 95% 상위 10%만을 위한 디자인, 나머지 90%는 디자인 혁명이 필요해. 디자인의 진화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71년도에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 찰스 레임즈, Powers of 10. 77년도에 벌써 디자인 싱킹이 사회를 위한 디자인, 93년도 97 유니버셜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2004년도에 디자인 띵킹, 2007년도에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혁명, 이게 이제 혁명을 주장했네요. 그다음 2007년엔 나단 샤드로프 디자이니스트 프로그램, 그래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겠다. 2008년 필립 스탁의 대선, 심미적 유의적 감성 디자인의 대표적 스타 디자이너 필립 스탁이 독일 일간지와 테드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화려하지 별 쓸모없는 이제까지 디자인을 모두 후회한다고 하며 물질주의의 생산자로서의 디자인을 포기하겠다고 선언. 앞으로 눈을 높이 들어 더 멀리 바라보고 사회공동체 문명화를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멋진 말씀하시고 은퇴하셨네. 다음에 크리스탄 해리스, 올해 디자인 핵심 윤리학자로 행동경제사의 심리학자. 기술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독적 UI 개선하는 아이디어 도출. 이 중독적 UI가 되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국민디자인단, 한국의 국민디자인단은 사용자를 참여 디자인, 다양한 정책 디자인, 공공 디자인, 혁신적인 체계와 프로세스 구축, 사회적 디자인, ESG. 요즘 유행하는 건 ESG잖아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배구조. 여기가 조가 빠졌네. 다. 나중에 알려드려야 되겠다.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ESG, 사회 책임 투자를 장치. 이거 ESG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주겠다, 뭐 물건을 안 사겠다, 수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맞춰간다라고 본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걸 주도적으로 맞춰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지구가 너무나 작고 소중해서, 이게 지구입니다, 이거. 너무나 작고 소중해서, 이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멕시코, 한국인인데 미국을 중심에 그렇네.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펴봐야겠다. 네, 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여기 나왔네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렇죠.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한정돼 있으니까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오존층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디자이너의 그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이게 저는 요즘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짱 이거 사다수 제주 사다수. 예전에는 여기에 라벨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라벨. 근데 제가 리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컨설팅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트병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아주 일찍부터. 그랬는데 이 회사는 계속 이렇게 라벨링을 했어요.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이너의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이 아주 충만한, 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어떤 디자이너가 이걸 빼버리는 거죠. 그냥 무라벨.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무라벨 페트 생수병을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꼭 여기 라벨이 있어야 이 생수병이 완성이 되나?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라벨을 붙여서 못 팔아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 회사는 이 라벨을 찍어내는 비용도 아껴요. 재활용 업체는 이거 다 손으로 뜯어내야 되는데 안 뜯어도 돼요. 인쇄비도 아껴요. 잉크도 안 써요.
디자이너 한 명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탑재를 하셔야 되겠죠.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품 서비스와 관계된 전 과정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경제적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싸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비싸는 게 더 가치가 올라가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이익, 사람, 지구라는 3대 기본 축의 균형을 맞추고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사회, 경제, 환경적 관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이 적정 기술, 적당한 기술, 알맞은 기술이란 말로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전역에서 지속적인 삶과 속도를 가능한 기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우리 지구가 안 망하는 디자인, 안 망하는 디자인. 적정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걸 같은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3세계에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그랬을 때 어떤 뭐 랜턴이 저녁에 만약에 필요하다.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배터리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랬을 때 몇 번 흔들면 자동으로 차지, 그러니까 충전이 되는 랜턴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적정 기술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반대는 뭐 과잉 기술이겠죠. 과잉, 필요 없는 그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 가격만 올리고.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게 아프리카에 그 맨발로 걸어다니는 마사이 어떤 아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녀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걸음이, 제가 이걸 강의를 계속 해도 되나? 아니, 공부를 해도 되나?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볼게요. 46분? 12시 40분.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 그거 뭐 오늘 일정 마치고 밤에 또 와서 녹화할 수 있으면 녹화를 하고요. 일단은 한 10분 정도 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봐야 돼서. 지금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라서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채워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사이 어떤 아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무거운 물통을 이렇게 동요 메고 거의 한 20km, 30km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물이 안 나오니까.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렇게 생긴 타이어 같은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타이어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줄을 하나 매달아가지고 물을 여기다 채우는 거야. 얘는 타이어 같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땡기면 땡겨져. 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여기에 무슨 바퀴가 있습니까? 뭐 엔진이 필요하나요? 그냥 이거 머리 위에다가 이고 있는 거를 도너츠 모양의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 기술이 아닌가, 디자이너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게 혁신 아닌가요? 혁신. 딱 필요한 기술. 그래서 3R, Recycle, Reuse, Reduce.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이다. 3R은 외워둬야 되겠네요. Recycle, Reuse, 다시 쓰고, 줄이고, Reduce. 이 R 3개를 합쳐서 3R이라고 하네요. 3R, 재활용, 재사용, 절감. 사용된 제품의 폐기 주기를 지연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그러네요. 이 3R이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폐기 주기를 지연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이 페이지는 왜 여기 있지? 내가 뭐 잘못 눌렀나? 나중에 한번 원본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위에 있지 않았나? 이게 옮겨지네요. 이게 페이지가 옮겨지네. 25페이지.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린 디자인, 환경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자인. 친환경.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3R은 폐기 기간을 내용 연수라고 하잖아요. 이걸 내용 연수를 좀 늘린다라는 개념일 뿐이었다면, 그린 디자인은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하자. 저는 이걸 이제 에코 디자인이라고 큐브. 여기 있네요. 에코 디자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행동심님이 동양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그린 디자인이란 환경 친화적 디자인으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품이나 그 외의 서비스가 자연의 순환 과정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디자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성, 경제성, 공정성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삶과 자연의 공존, 차별적 가치 인정, 행복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린 디자인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떤 서스테이너블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I가 빠졌네. sustainable. 이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에코 디자인이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 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제품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 환경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소리예요. 에코 디자인이라는 게 그린 디자인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에코 디자인이란 생산되어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지침의 피해를 줄이면서 비용, 문제를 가져가 개인전을 높이는 환경 친화적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통합적 요소를 보여 환경 경제적 우수한 제품을 디자인, 생산 및 기업 경영의 새로운 전략 기법이다. 유해 물질 사용을 줄이고 사용 기간을 늘리며 사용이 끝난 후 폐기나 재활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사용 상의 안전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지는 디자인을 강력하게 주장한 빅터 파타네. 이분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빅터 파파네는 디자이너들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 경제적 이익을 위해 쓸모없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전 세계의 소외계층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는 디자인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10%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90%를 위한 디자인. 이러한 그의 주장은 디자이너와 집단의 사고방식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표현적 디자인, 포괄적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중심 디자인 등의 디자인 접근 방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빅터 파파넥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질문이네요. 빅터 파파넥.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UD라고 하네요. UD.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의 관계없이 환경시설 없는 제품을 모든 요구를 사용하는 충족한 일반적인, 보편적이라는 의미잖아요. 유니버셜이. 유니버셜. 일반적인, 보편적이라는 의미. 성별, 연령, 국적, 신체 크기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돼야 된다. 디자인 for all. 디자인 for one이 아니라 all이 돼야 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출 때 로널드 메이스 교수에게 처음으로 정의된 유니버셜 디자인은 신체가 불편한 특별한 요구를 하는 라벨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그냥 아무 장애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이다.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를 일반인들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우 없이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유니버셜 디자인은 사용의 유동성, 공평한 기체의 실수에 대한 관장, 인지할 수 있는 정보, 간단하고 객관적인 이 실원칙이 신체가 불편하거나 인종, 연령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런 거겠죠.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외우기보다는 공평한 사용,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게 유여야 될 것 같아요. 유용하고 하면 될 수 있는 디자인. 이용에게 무슨 용? 뭐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사용, 폭넓은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을 수용하는 디자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이런 정보를 사용자에게 거점적인 디자인. 실수에 대한 관대함, 미안한 사용자들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최소화하는 디자인. 혹은 신체적을 하죠. 사용자의 신체 이동, 신체적인 공간을 inclusive, 포용적. inclusive가 포용적이라는 뜻인가 봐요. 유니버셜 디자인, inclusive 디자인은 신체적, 인지적 능력에 제한 없이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며 디자인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포용한다는 포용적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이 유니버셜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공존과 상생의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클루시브가 이제 사회적 약자 보면 되겠네. 이거의 반대물이 익스클루시브죠. 베타죠. 네. 익스클루시브.
이는 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특기사항의 사용자를 포용하는 디자인을 통해 주류로 통합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얘도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A, vs 다수의 사용자를 포괄하여 누구나 사용하기 가능한 디자인을 사용자가 있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환경, 제품, 시각 서비스, 환경. 시각은 아마 시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유럽. 역시 유럽이네요. 잉글리시. 그다음에 알아보기가 엄청 많네. 베리어 프리. 무장애.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 비슷하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의 베리어 프리는 장애에 대한 법적 기준과 표준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된 개념.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 이런 얘기라고. 이건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저는 이걸 딱 보면 이게 문제인데? 이거 시험 문제.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다른 점은? 이렇게 나오겠죠? 베리어 프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법적 기준과 표준을 기본으로 제시하는 거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포괄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 창의적인 해결하는 사람 중심이다. 개념,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주대적으로 누구에게나 이게 좀 차이네요. 보니까 베리어 프리는 우리 장애 신체가 불편하신 분, 유니버셜은 누구에게나 장애인, 노인, 성별 상관없고 또 주사는 이제 베리어 프리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발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라는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 감싸고 있는 형태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모두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구분을 해놓으셨네요. 반응의 디자인을 최대한 근거해서 야, 결국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끝판왕인 거잖아요. 끝판왕. 특정 분야의 디자이너가 아닌 모든 디자이너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걸로. 제가 얼마 전 아니고 꽤 됐는데 우리 장애우 협회에 계신 분을 좀 고위 관리자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식 구조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 중에 저한테 딱 와닿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와닿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장애인이 만약에 이제 100%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전체에 있는 장애인이세요. 이 중에 선천적인 태어나셨을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이 몇 %나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한 50%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7%래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전체 장애인의 7%. 그럼 나머지 93%는 다 후천적인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 불편해지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 지금은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누구나 어떤 후천적 원인을 만나게 되면 장애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장애인 분들을 차별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인과 장애인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누구나 다 장애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아까 누구나는 유니버셜 디자인 이용하기 쉽게 그리고 베리어 프리, 베리어라는 건 어떤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베리어 프리 얘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 더 알아보기가 되게 와닿네요. 이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얼추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오후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일정이 있고 또 밤에 시간이 되면 그때 또 녹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제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3일 연속 녹화하는 거. 이제 4일부터는 그동안 했던 게 아까워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이고 벌써 39페이지까지 했어요. 이틀 만에 39페이지. 그러면 이게 총 불어까지 해서 300 거의 한 60, 70페이지 360이라고 보죠. 그러면 한 330페이지 남은 거잖아요.
하루에 10페이지씩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주말에 좀 더 많이 하고 좀 되죠. 뭐 다 읽어보는 걸 열심히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컨택 한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아니고 4회에서 지금은 3회 공부고요. 4회 공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